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무작위성에 대한 맹목 시리즈의 12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 저는 지속적으로 무작위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에는 점점 우리가 어제보다 더 무작위성에 휘둘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라 축구나 야구, 농구, 배구 경기를 TV 혹은 인터넷을 통해 시청하거나 아니면 경기장에서 직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선수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그들의 연봉 혹은 수입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저는 그들의 연봉 혹은 수입에 대한 기사를 읽을 때마다 현자 타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 팬으로서 그들이 대단한 재능과 노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연봉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재능과 노력이 정말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는 엄청나게 다른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는 일종의 불평등으로 느껴지는데 이러한 불평등은 토너먼트 효과에서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남보다 약간 나은 사람이 전체 몫을 다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토너먼트에서는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잘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만나게 될 상대보다 조금씩만 더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쇼팽 콩쿨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10만원짜리 공연 티켓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막 해외 유명 음대를 졸업한 신인 피아니스트의 귀국 리사이틀 공연에 5만원짜리 티켓을 구입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라도 조성진 씨의 티켓이 더 비싸지만 조성진 씨의 티켓을 구매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토너먼트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토너먼트에서는 큰 차이로 이길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토너먼트 상황에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인데 정말 더 낫기 때문에 이겼을까요? 때로는 그러한 승리가 행운에 기인하지는 않을까요? 다시 말해 무작위적 결과, 즉 우연한 상황이 성공의 요인이기도 하며 승자 독식의 출발점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완전히 무작위적인 이유로 한 사람이 근소하게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 효과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약성서 마태복음의 한 구절에서 이름을 따온 것인데 이는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 사태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최초에 사회학자 로버트 K. 멀턴이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학자의 세계에서 연구의 출발점의 차이가 평생 지속되는 양상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A라는 연구자가 학술 논문을 작성하고 있을 때 그의 논문에서 그 주제를 연구해온 50여 명의 연구자들을 인용했으며 그 목록은 참고 문헌에 실어놓았습니다. 동일한 주제를 연구하는 B라는 연구자는 이후에 A 연구자의 학술 논문의 참고 문헌에서 무작위로 3명을 인용합니다. 심지어 많은 학자들은 학술 논문을 작성할 때 원문을 읽지도 않고서 참고도서들을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B 연구자의 학술 논문을 읽은 C 연구자는 거기에 제시된 3명을 선택하여 인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3명의 이름은 해당 주제와 점점 더 강하게 엮이게 되고 따라서 그들의 이름은 누적적으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주제를 연구하던 학자들이 인용했기 때문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를 시작하는 학자들이나 학생들은 조금 더 인용된 학자들의 논문을 더 중요시하거나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선택된 3명의 연구자와 나머지 47명의 연구자들 사이의 차이는 운에 달려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 선택된 것은 그들의 업적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선행연구의 참고문헌에 먼저 실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구 경력 초기에 유리한 발판을 디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러한 발판을 다진 연구자는 평생 그 유리한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부자는 가난해지는 것보다 더 부자가 되는 일이 더 쉽고, 유명한 사람은 명성을 잃는 것보다 더 유명해지는 일이 더 쉬운 것입니다. 이 마태 효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적 이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누적 이득 효과는 이전의 성공 경력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유리한 출발점의 이득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도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 역시 성공과 마찬가지로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된 또 하나의 사례를 보죠. 194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언어학자 조지 지프는 언어의 특성을 연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지프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경험적 규칙성을 찾아냈습니다. 이 법칙이 서술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질수록 그 단어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그것을 찾는데 힘이 덜 들고, 따라서 언어 사용자가 자기 사전에서 단어를 고르는 것은 이전에 사용한 빈도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특정 도시에 인구가 밀집되면 밀집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목적지로 선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프의 법칙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큰 것은 더 커지고 작은 것은 계속 작은 상태로 남거나 더 작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또 다른 대표적 사례는 영어가 급속히 세계의 공용어로 사용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 영어가 세계 공용어로 통용되는 것은 영어 자체의 속성, 즉 영어가 언어학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언어든 유리한 지위에 올라서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언어 사용자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전염병이 퍼지듯 이 언어의 사용자가 늘어나며 다른 언어는 급속히 사용자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앞서 한번 언급하긴 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무작위성이 지배하는 세상, 다시 말해 극단의 영역의 세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한번 승자가 되면 영원히 승자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승자가 된 것들이 영원할까요? 다음과 같은 통계가 있습니다. 1957년 미국의 500대 기업 중 40년 후 스탠다드 푸어스가 집계한 500대 기업 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74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라진 기업들 중에 합병된 것은 극소수일 뿐 나머지 대부분은 형편없이 쪼그라들었거나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목록에 포함된 기업들의 대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화된 국가인 미국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기업이 살아남기가 더 쉬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 자유를 신봉하는 이들은 야비하고 탐욕스러운 기업이 큰 위협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경쟁을 통해 견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을 견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라 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운의 역할을 인정할 때의 대부분은 자기가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뿐입니다. 기업의 경우 대박 상품이 터지면 운 좋게 성공할 수도 있고 최근의 승자를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세계가 항상 새롭게 바뀌어 나가는 데에는 우연한 행운의 덕이 큰데 자본주의 역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운이야말로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균형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을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사회주의의 경우 새로운 싹을 죽여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무작위성이 언제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보다 훨씬 평등한 것이 바로 운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만 보상받는다면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선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뛰어난 운동 능력을 선택할 수 없고 뛰어난 지능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에서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무작위성이 지배하는 극단의 영역에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뒤집어 생각해보면 누구도 완전한 절멸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오늘날의 환경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삶이 있고 희망이 있는 한 성공의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접속하는 인터넷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인터넷은 엄청난 규모의 자료의 뒷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몇몇의 사이트에 주로 접속합니다. 한국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네이버나 다음 혹은 구글에 주로 접속합니다. 특히 전 세계로 보자면 구글은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구글이 전 세계 인터넷망을 장악했고 일종의 승자 독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의 역사에 대해 조금만 아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구글 이전에 알타비스타가 검색 엔진 시장을 장악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승자가 독식한다는 특징 외에도 인터넷에는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인터넷에는 미래의 구글이 될 것들이 모여있는 저수지와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글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터넷에는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 소지자들이 작고 안정적인 사용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전 같으면 주로 서점에서 책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청소년기와 대학생 시기까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주로 대형 서점에 방문해서 책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대형 서점이 아니어도 동네 책방에서도 책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동네 서점에 방문해 보면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적게는 수백 권에서 많아야 수천 권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서점에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베스트셀러 위주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형 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서점에 방문해도 모든 책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인터넷 서점에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동네 서점, 심지어 대형 서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책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서점에서는 책을 물리적 공간에서 재고로 쌓아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문형 도서 방식에서는 책이라는 것이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종이책 재고란 개념은 불필요합니다. 이는 학술 논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대학교의 도서관이나 국회 도서관에 가서 직접 찾아 복사하는 것이 전부였다면 오늘날에는 간단히 구글 스칼라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거의 모든 학술 논문들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환경 덕분에 작고 특별한 주제와 틈새의 것들을 다루는 출판물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터넷 서점에서는 절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계적으로 말하면 긴 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개념에는 불평등하다는 뜻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기반을 이루는 작은 것들과 극소수의 초거인들이 함께 세계 문화의 일정 부분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작은 것 중에서 일부가 이따금 강자를 쓰러뜨리고 위로 올라가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의 채널 혹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저에게 다음과 같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상들의 수준에 비하면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너무 낮다라고 말입니다. 이를 다르게 설명하자면 제가 영상으로 다루는 주제가
아주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주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구독자 수도 적고 조회수도 적습니다만 무작위성이 지배하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어떤 유행을 타거나 아니면 어떤 운에 의해 소위 떡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의 채널은 어떻게 될까요? 소위 떡상이라는 것을 할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오늘날의 세계는 인터넷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인터넷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위 세계화로 인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는 안정성이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또한 취약성이 서로 얽혀 결합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는 파괴적인 무작위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전 지구적 붕괴라는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를 고통 속에 내몰고 있는 코로나라는 질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질병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경제 혹은 금융 시스템도 세계화로 인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외국의 이슈가 우리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금융기관들이 합병되어 더 적은 수의 거대 은행들만 남아 있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은행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 세계 경제와 금융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일단 위기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 규모로 심각한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세계가 모두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서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연결된 노드라고 불리는 요소들의 집합입니다. 전 세계의 공항들, 소셜미디어, 격자 모양의 전설 연결망, 인터넷 등 모두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관련해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 네트워크에서 중심 연결망으로 기능하는 소수의 노드에 연결이 집중됩니다. 극도로 집중된 부분에 연결망이 형성되는 경향이 네트워크의 본성입니다. 따라서 몇 개의 노드에 극도의 집중이 생기는 반면에 그 나머지에는 거의 연결망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네트워크의 특정 부분을 무작위로 설정하여 차단시켜도 극히 일부분의 범위에 그쳐버리기 때문에 전체에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즉, 연결이 집중된 주요 노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우 파국적인 사태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은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터넷망의 주요 노드라고 할 수 있는 주요 통신사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네트워크 전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생긴 문제는 전체 시스템에 큰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네트워크화된 세계에서, 다시 말해 무작위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